리얼에 보니까 맨 밑에서 7번째 줄 리얼에 보니까 중개보수 해가지고 가로 퍼센트 몇 원 이렇게 돼 있죠. 리얼에 보면 중개보수 중개상물의 거래계약이 성립된 경우 중개의뢰인은 거래가격의 몇 퍼센트 또는 몇 원을 중개보수로 개업공개사에게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금액이 안 적혀 있죠. 이게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을 그대로 여기다 옮겨놔서 그래요. 여기다 적어내야 된다고. 이제 자기가 받고 싶은 받을 금액을 적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한대로 적는 게 아니라 법정 보수 범위 내에서 적어야 되겠죠. 법정 보수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 협의된 금액을 적으면 돼요. 거래 예정 금액에 의한 중개보수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로 퍼센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최대 매매인 경우 0.9, 임대차는 0.8까지 적을 수 있겠죠? 0.7이라고 적어도 돼요. 당사자 그렇게 받기로 약속하면. 초과해서 받는 건 위반이지만 받지 않는 것은 불법이 아니거든요.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건 위반이 아니에요. 기본서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을 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50페이지 14번 부동산 거래 정보망인데요. 정보망을 운영하는 사람을 거래정보사업자라고 부릅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이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아야 됩니다. 지정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오직 공인중개사법 전체에 여기밖에 없습니다. 지정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지정받으려면은 그 우리 교재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표 그림 있어요. 맨 위에. 지정을 받으려면 부가통신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부가통신사업자이어야 하고 부가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자 중에서 지정신청을 합니다. 지정신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교부하고 지정서를 교부받고 나면은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해야 됩니다. 우리 서브노트에 있죠. 이게 그림이. 그 다음 페이지 맨 위에 있잖아요. 그림. 30일 3월 1년 이 숫자 중요합니다. 자, 무조건 지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지정 요건에 맞아야 됩니다. 지정 요건은 4가지고 지정 신청 서류는 1가지입니다. 그래서 지정 요건을 보면 첫 번째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개업공개사가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되고 이 중에서는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됩니다. 개업공개사가. 따라서 이 숫자를 역시 또 암기해야 되는데 5 빼기 2는 3입니다. 5 빼기 2는 3.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보 처리 기사 1인 이상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인중개사 1인 이상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가 있어야 됩니다. 이 4가지가 지정 요건이고 이 지정 요건을 갖췄음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필정이 있어야 됩니다. 서류로서는. 그러면 이 서류는 또 이 네 가지를 갖췄음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개업공개사 등록증 500개 이상 사본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보처리기사,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이 있어야 됩니다. 이 컴퓨터는 개업공개사 컴퓨터가 커야 되는 게 아니라 회원들 컴퓨터가 커야 되는 게 아니라 거래정보사업자 될 사람, 메인 서버를 운영하는 사람 컴퓨터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지정 요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50페이지 맨 밑에 지정 요건 4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51페이지 동그라미 1번에 지정 신청 서류 5가지 했고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지정 취소 사유 암기 프린터 8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8번에 지정 취소 사유 가 있는데 부, 운, 정, 일, 해. 부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운영 규정을 위반해서 정보망을 설치 운영한 경우, 정은 정보를 거짓 공개한 경우인데 운영 규정을 위반해서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고 정보를 거짓 공개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병과합니다.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 설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8번 여기 8번 사망, 해산 정보망 설치 사망, 해산으로 정보망 설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지정 취소는 모두 할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지정 취소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취소할 때는 청문을 해야 돼요. 청문이라는 건 들을 청, 들을 문이 청문이에요. 근데 사망, 해산의 경우에 X라고 돼 있죠. 청문 안 한다고 돼 있죠. 죽고 없는데 들으려고 하면 들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뭐 말할 사람 있어야 듣죠. 그 청문은 듣는 게 청문이라고 들을 청, 들을 문. 근데 죽고 없으면 뭐 들어볼 사람이 없죠. 그래서 청문 안 하고 그냥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양가로 5번 정보망 운영인데 거짓 정보 공개한 경우 우리 암기 프린터 55번에 6번, 7번 55번에 거짓 부정이라는 거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6번에 보니까 거짓 정보 공개한 거짓 정보 공개를 한 거래정보사업자 거짓 정보를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가 있고요. 거짓 부정이라는 말 들어가는 거 그 전부 다 몇 개 돼 있습니까? 20개 정도 20 몇 개 돼 있어요. 55번에 거짓 부정한 21개 그거 한번 다 적어 보세요. 특히 그 1, 2, 3번도 중요해요. 1번은 지금 암기 프린터 55번 1번을 말하는 거예요. 그 1번은 보니까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그러나 2번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면 자격만 취소해야 됩니다. 3번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는 지정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행정형벌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7번이죠. 거짓 정보 공개를 한 개업공개사가 있습니다. 개공. 거짓 정보를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또한 플러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그 우리 교재 암기 프린터 55번에 1번에 이거 플러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건 안 적혀져 있죠? 추가로 적어 넣으세요. 거짓 정보를 공개한
거짓 정보를 공개한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된다 했는데, 우리 암기 프린트 50번, 암기 프린트 50번에 보면은 50번을 보고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5번. 첫 번째, 자격증 제출 첨부하는 걸 말합니다. 등록 신청. 첫 번째 등록 신청, 두 번째 분사무소 설치 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 신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 다섯 번째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 여섯 번째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시험에 다음 6개 중에서 암기 프린트 50번에 1번부터 5번 등을 참고해서 답하십시오. 자격증 제출 또는 반납 하지 않는 경우는 몇 개인가? 반납하지 않는 경우는 몇 개인가? 51번이에요. 51번. 51번이구나. 암기 51번. 자, 51번 보고 그래 답하시면 6번이 아니고 이거는 51번을 다 한번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51번에 뭐가 있는지, 51번이 총 몇 개 있어요? 50개 있죠? 그 50번까지, 51번도 그 별표는 51번까지 다 한번 적어 보셔야 돼. 지금 자격 취소는 몇 번에 있냐면 32번에 있어. 32번. 여기는 6번으로 적어 놨지만 거기는 몇 번이 있다고요? 32번에 있죠. 51번에. 32번에 있잖아요. 자, 그것까지 감안해서 다음 중 자격증을 제출하거나 또는 반납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몇 개인가? 6개 중에. 답은 3개죠. 1번부터 3번 이건 미제출. 암기 51번에 미제출이라고 적어놨죠. 3번까지는. 4번 5번은 자격증 사본 제출해야 됩니다. 자격증 사본 오늘 이거 했잖아. 이거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할 때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제출해야 된다 했죠. 사본 제출. 자격증은 7일 이내에 원본 반납입니까? 사본 반납입니까? 자격 취소됐을 때는 원본인지 사본인지 안 나와 있어요. 법조문에는. 그러면 원본입니까? 사본입니까? 아무 말 없으면 원본을 반납해야 돼요. 원본. 사본 반납하고 원본은 집에 가지고 있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반납하는 거는 못 쓰게 하려고 반납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원본인지 사본인지 말 없는 거는 원본이에요. 근데 사본은 반드시 사본이라고 말해야 돼요. 우리도 평소 말할 때 농담이다, 거짓말이다, 이거는 말해야 돼요. 하고 나서 장난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사기꾼들은 이번엔 진짜다 이런 말 하죠. 그건 이때까지 말한 건 다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예, 거짓말은 거짓말이라 해야 되지만 진짜는 진실은 진실이라 말 안 해도 그게 진실이라고요. 그래서 원본은 원본이라는 말을 안 해도 되지만 사본은 반드시 사본이라는 말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대해서도 시험에 한 문제 반드시 출제된다. 즉 30일, 3월, 1년
우리 암기 프린트에 다 숫자 있으니까 찾아서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56번까지 다 못 적으면 오늘 나온 숫자 있는 파트라도 한번 적어 보셔요. 그래야 기억에 오래 남아요. 공부는 전혀 안 하고 암기하라고 한다고 짜증만 내고 자꾸 그러시면 안 되고. 52페이지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 설정 시험에 2문제 출제됩니다.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 설정 2문제 출제된다. 손해배상은 첫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거나 두 번째는 고용인의 고의 과실이 있거나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을 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을 해야 됩니다.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된다. 재산상 손해 발생과 고의과실 사이에는 인과관계, 견연성, 상관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고의도 배상합니다. 일부러 손해 입힌 것마저 배상을 합니다. 재산상 손해, 정신적 손해는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배상 책임은 없습니다. 민법 751조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의해서. 그 말은 우리 보험금으로 정신적 손해는 받을 수 없고요. 개인 재산을 압류해 가지고 받아갈 수는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는 재산상 손해라고 나옵니다. 재산상 손해만 배상을 하고요. 발생을 하면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손해를 입은 의뢰인이 보정기관에 청구를 합니다. 손해배상금 청구를 하려면 말로만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면 안 되고 입증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입증서류가 있는데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 합의서가 있어야 되고요. 합의가 안 됐을 때에는 승소 판결문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화해조서, 청구일락조서, 조정조서, 지급명령서 이런 것 중에서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를 하면 손해배상금을 지급을 하는데 지급은 보증기관이 의뢰인에게 지급을 합니다. 지급하고 나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15일 이내, 15일은 암기 프린트 49번에 있나요? 15일 이내에, 49번에 1번에 있죠?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49번에 있어요. 첫 번째 서울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경우에는 다시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탁의 경우에는 부족분을 보전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해주고 나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구상권을 행사하는데 구상권 행사는 보증기관이, 즉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이 개업공개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면 개업공개사는 다시 고용인,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은 너가 갚아야 될 돈을 내가 대신 갚았으니 돌려달라고 하는 거죠. 어차피 구상권 행사 당하려면 이게 보험 가입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하고 싶지 않죠? 그렇지만 이건 책임보험, 의무보험 무조건 가입해야 됩니다. 왜 그러면 구상권을 행사하냐? 이게 아까 고의도 배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의도. 일부러 손해 입힌 것도 배상을 하는데 구상권 행사를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내가 1억 손해 입혔다고 합의서 써줄게, 1억 받아가지고 나눠 먹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우리 자동차 보험이나 생명보험, 화재보험은 구상권 행사를 안 하는 게 사망을 하면은 2년 안에 자살하면은
사망보험금 안 줘요. 생명보험 들어놓고. 자동차도 일부러 사고 내면 안 주죠. 화재보험도 일부러 불내는 거는 보험금을 안 주기 때문에 구상권 행사 안 하지만 우리는 고의로 손해 입힌 경우도 배상을 하기 때문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그 제가 아는 분은 지금 얼마 전에 이제 구상권 행사를 당했는데 개국공개사인데 1억 8천 손해를 입혔어요. 1억 8천. 어떻게 1억 8천 손해를 입혔냐 하면은 다가구인데 4층까지 있는데 이거는 A, 요건 B, 요건 C, 요건 D 개국공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했고요. 이게 시세가 7억이었고요. 융자가 4억이 있었어요. 4억이 있었는데 건물주가 이게 전세보증금을 쉽게 말하면 임대차 보증금이죠. 채권적 전세니까 5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여기 한 층을 건물주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다른 거는 다 월세다, 너만 전세다 해가지고 방 한 칸에 4천만 원, 방 두 칸에 6천만 원 해가지고 총 1억 8천, 다 합하면 1억 8천 전세를 중개했는데 이거 팔면 2억 토해내야 되고 경매 넘어가 버리면 시세가 7억밖에 안 하니까 지금 팔면 2억 토해내야 되죠. 당연히 가만히 내버려두니까 배당을 한 푼도 못 받았어요. 1억 8천. 근데 1억 8천 손해입혔는데 다 포기하고 한 명만 소송한 거예요. 6천만 원짜리. 6천만 원짜리 한 명이 소송돼가지고 개업공개사 책임 비율을 30%만 인정하더라고요. 1,800만 원 배상하라고 해가지고 협회에서 1,800만 원 물어준 거예요. 그럼 협회에서 구상권 행사가 들어온 거예요. 개업공개사에게. 그 구상권 행사가 들어오는데도 계속 안 내고 있었어요. 안 내고 있으니까 한 이제 2년이 지나고 3년째 되니까 고려신용정보 주식회사에 채권 양도했다고 신용정보회사에서 연락 온 거예요. 채권 양수받았다고. 채권 주심 청구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건 갚아야 돼. 근데 그때 1,800이었는데 지금 한 3년 지나가지고 이자까지 해서 2,800 갚아라고 연체 이자까지 해서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질의를 하러 오셨더라고요. (100% 다 줘야 돼요. 협회에서 물어낸 것 개업공개사가 다 토해내야 돼요. 다 다시 물어내야 돼요. 저도 이게 채권, 저도 돈 못 받은 거 있어가지고 고려신용정보회사 이게 채권 양도하려고 연락해보니까 수수료를 30% 달라더라고요. 1,000만 원 받아주면 300만 원 수수료 줘야 되고, 그것도 나중에 추후에만 주면 하겠는데 이거 미리 또 선납으로 뭐 착수금 또 얼마 달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 미리 그거 뭐 돈이 있어야 가서 지금 가가지고 돈 달라 하고 가고 하니까 그래서 포기했어요. 왜냐면 이미 돈 갚을 사람은 재산 다 빼돌려가지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다 해놔놓으니까 뭐 받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이제 꼭 갚기 싫으면 돈 없으면 돼요. 다 망하고 돈 한 푼도 없으면 죽을 때까지 돈 안 벌면 안 갚아도 돼요. 돈이 없어서 안 갚았다고 감옥 가는 건 아니죠. 돈 없어서 안 갚는 건 상관없어요. 저분도 지금 안 갚으려고 막 주택관리사로 취직해 가 있는데 월급도 나무 이름으로 받고 자식 이름으로 받고 이렇게 하면 창피하잖아요. 그 사람들 보는데 월급도 내 통장으로 못 받고 아니 월급 들어버리면 통장 압류해버리면 다 돈 내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데는 취직 못해요. 그냥 어디 식당에 알바나 하면서 월급은 우리 아들 명의로 달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하면서 살아야 돼.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사고 내지 말라고요. 사고 안 나요. 정상적으로 하면. 이분도 저한테 미리 물어봤거든요. 계약하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저게 전세 한 건 중개하면 200만 원 중개보수를 준다 하고 월세하면 20만 원 준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제 보고 전세 중개해도 될까요? 묻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위험합니다. 이게 전세 선순위 세입자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이러니까 선생님처럼 그렇게 하면 중개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현실을 모르고 이론적으로만 떠들지 마십시오 이러더라고. 그럼 뭐 미쳤다고 나한테 묻냐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 말을 못하고 예 그러면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밖에 대답을 못하잖아요. 결국은 200만 원 받고 했다가 1,800만 원 토해내는 거예요. 하려면 정확하게 그러면 선순위 정확하게 선순위 세입자 다 확인해야 되고 다 못하면 101호 얼마인지 보증금 임대차 시기와 종기까지 다 설명해야 된다는 게 판례예요. 그렇게 못하더라도 그러면 총 보증금이 얼마냐 자필로 위 임대차 보증금이 현재 얼마이다 그 다음에 건조당 설정금이 얼마이다 자필로 건조당이야 나오니까 상관없잖아요. 근데 보증금이 얼마인지는 안 나타나잖아요. 공부에.
그 임대차 계약서 빼앗아 가지고 볼 수 있는 수사권이 없잖아요. 개업공개사는. 그러니까 임대 의뢰인이 위 임대차 관계가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해가지고 자필로 서명 날인을 받아두면 개업공개사 책임은 없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하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개업공개사들이. 그러면 전세중개는 안 해야 돼요. 가급적이면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 거 보증금 500에 월세 3, 40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걸 굳이 전세로 다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게 사기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건물주들이. 또는 왜냐하면 처음에 신축해 놓으면은 세입자가 다 들어와 있어야 그 소위 통매매라고 하는데 넘길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넘기려면 세입자가 다 있어야 되겠죠. 그 세입자 빨리 구하려고 지금 대출 막 갚아야 되고 그러니까 전세를 구하는 경우 있어요. 처음에 지었을 때. 위험해요. 그런 거 전세로 하는 거는. 다가구는. 자, 어쨌든 구상권 행사 합니다. 협회로서도 구상권 행사를 안 하면 그 담당 직원이 문책 받아요. 그러니까 채권을 양도하는 거예요. 그 막 달라고 협회에서 전화오고 이렇게 독촉은 안 해요. 그냥 내버려 뒀다가 시간 지나고 나면 채권 양도한다고 신용정보회사에. 왜냐하면 협회에서 너무 악랄하게 하면 욕 듣잖아요. 회원 같은 회원인데. 그러니까 아예 달라 소리도 안 해요. 가만 내버려 두는데 결국 안 주면 몇 년 지나면 이제 신용정보회사에다 넘겨버린다고요. 자, 이런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서 52페이지 그 박스에 있죠.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손해배상을 하기 위해서 보정 설정을 해야 되는데 보정 설정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서울보정보험에 가입을 하는 방법이 있고 협회에서 운영하는 공제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 법원에다가 공탁하는 방법이 있는데 모든 개업공개사는 이 중에서 아무거나 선택하면 됩니다. 세 개 다 선택해도 되고 하나만 선택해도 됩니다. 그러나 개업공개사가 사망을 하거나 폐업을 하더라도 공탁금은 3년간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에 보면은 3년이라는 표현은 몇 번에 있나요? 3년이 46번인가요? 3년이 46번에 동그라미 11번, 12번에 있네요. 12번은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되는 공탁금입니다. 3년간 회수할 수 없는 것은 민법 766조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협회 회원은 반드시 공제 가입해야 된다. X입니다. 협회 회원도 보험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보정 설정 방법은 모든 개업공개사가 동일하다. 아무거나 선택하면 되는 게. 근데 보정 설정 금액은 법인인 경우에는 2억 원 이상이다. 법인의 분사무소는 사무소마다 각각 1억 이상이다. 개인 개업공개사인 경우에 1억 이상이다. 지역 농업협동조합은 1천만 원 이상이다. 그래서 시험에 분사무소가 2개 있는 중개법인이 보정 설정해야 되는 금액은 4억 이상이죠. 분사무소 각각 1억, 주된 사무소 2억이니까. 그 다음에 보정 설정 시기는 우리 암기 프린트 56번에 있죠. 암기 프린트 56번에 보면은 보정 설정 시기가 있는데 처음에 보정 가입을 하는 것은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이고 구체적으로 본다면 등록증 교부 전입니다. 등록증 교부 전에 또는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을 해야 된다. 어떤 분은 뭐 지체 없이 보정 설정해야 된다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체 없이가 아니라 등록은 해야 됩니다. 등록 후 업무 개시 전 또는 등록 후 구체적으로 본다면 등록증 교부 전입니다. 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미리 보정 가입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 할 때는 등록이 돼야 됩니다. 무등록업자는 가입 못해요.
근데 분사무소는 무등록이 아니에요. 주된 사무소가 이미 등록돼 있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도 개업공개사만 하는 거잖아요. 이미 개업공개사예요. 그래서 미리 가입합니다. 이건. 그 다음에 보정의 변경은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바꿀 수 있다. 효력 있는 기간 중에 1년짜리 가입했다고 1년 만기 끝나야 다른 보정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게 아니라 6개월 지나도 한 달 지나도 언제든지 변경은 가능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변경할 필요가 없죠. 변경하면 해약환급금이 나오거든요. 만약 1년짜리 가입했다 6개월 만에 해약하면 해약환급금 나와요. 그 변경하고 싶으면 새로운 보정을 먼저 가입하고 종전 보정을 해지하면 해약환급금 줍니다. 만료되었을 때는 만료일까지 다시 가입해야 되고, 손해배상을 해주고 나면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입니다. 재보정 설정. 다시 보정 가입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재 그 53페이지 맨 밑에 여백이 있는데 53페이지 맨 밑에 여백에 두 가지를 적어 넣으십시오. 뭘 적어 넣느냐면 첫 번째 설명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설명사항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설명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은 중개 완성되기 전에 미리 설명하라고 했죠. 보정 설정은 미리 안 합니다. 계약서 쓰고 이게 보정관계 증서 교부하면서 설명하면 돼요. 미리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설명해야 될 사항이 세 가지가 있는데 보장금액 설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그 다음에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는 공탁기관만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보장기간이 있습니다. 보장기간이 보통 1년부터 지금 5년짜리 상품이 나와 있어요. 우리도 생명보험 보면 뭐 5년짜리도 있고 80세 정기납도 있고 100세 정기납 이런 말 있죠. 100세 정기납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100세까지 돈 내고 100세까지 보장받는 게 100세 정기납이죠. 정기납이 전 기간 동안 내니까 보험료는 싸겠죠. 일시납이 비싸겠죠. 한 번에 다 내고 죽을 때까지 보장받는 게 비싸겠죠. 우리나라에서 일반 사보험은 죽을 때까지 보장되는 게 없어요. 근데 국민연금은 죽을 때까지 나오잖아요. 그 일반 사보험, 개인회사 보험은 연금 죽을 때까지 나오는 거 없죠. 보통 10년, 20년 이렇게 정해야 되잖아요. 80세까지 이런 식으로. 국민연금이 최고 좋아요. 그 젊은 분들은 뭐 우리는 혜택 못 받는다, 언제 망할지 모른다 이렇게 했는데 국가가 존재하는 한 국민연금은 안 주진 않아요. 국민연금을 못 믿으면 개인회사는 어떻게 믿어요? 개인회사는 더 안 줄 가능성이 많죠. 그렇게 따지면. 저도 국민연금 가입 안 했어요. 옛날에 어릴 때는. 근데 지금 와서 늙어서 이제 탈 때가 다 돼가니까 후회되더라고. 옛날에 젊었을 때 할 걸 싶고. 설명해야 될 사항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보장금액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보장금액은 즉 보험금은 설명해야 되는데 보험료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험료는 설명 안 해도 된다. 보험금은 설명해야 된다. 보험금이 뭐냐면 지금 이게 타는 돈이에요. 타는 돈. 보험금은 보험회사에서 수익자가 타는 돈이죠. 지금 1억 가입해야 된다, 2억 가입해야 된다, 이게 보험금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보험료는 보험료, 공제료, 보증료는 설명 안 해도 되는데, 보험료가 얼마냐면 1억에 대한 보험료가 아마 10만 3천 원 정도 한다더라고요. 제가 가입 안 해봐가지고 정확하게 몰라요. 이건 몰라도 돼. 시험에 안 나오니까. 다만 공제료, 저는 이때까지 협회 공제만 가입해봤는데 공제료는 1년에 19만 8천 원이에요. 1억 가입하는 공제금 1억, 타는 돈 1억인데 내는 돈은 19만 8천 원이라고 1년에 해마다 내야 돼요. 그 서울보증보험료는 훨씬 더 싸다 하더라고요. 12만 원, 10만 2, 3천 원밖에 안 해요. 근데 저는 왜 그럼 비싼 데 가입하냐?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또 협회 회원이니까 협회가 잘 돼야 되니까. 그리고 협회 공제약관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는
구상권 행사 안 하고요. 거의 대부분까지 가야 보험금을 공제금을 줘요. 근데 서울보증보험은 1심 판결만 나면 바로 보험금 줘버리고 바로 구상권 청구 들어와요. 장단점이 있어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사고 내본 적은 없습니다. 자, 어쨌든 보장금액, 보험금, 공제금, 공탁금은 설명해야 되지만 보험료, 공제료, 보증료는 설명할 필요가 없다. 내는 돈, 계약자가 내는 돈이 보험료, 수익자가 타는 돈이 보험금. 보험 들면 뭐고 수익자가 뭐고 피보험자가 뭔지는 알고 가입해야 되겠죠. 계약자는 보험료 내는 사람, 피보험자는 자기 생명을 보험에 건 사람. 이 피보험자가 죽어야 돈 나오죠. 수익자는 돈 타는 사람. 그래서 우리나라 보험은 계약자와 수익자는 주로 여자분이 돼 있고요. 피보험자는 남편이 돼 있어요. 남편 죽으면 수익자가 돈 타도록 돼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 게 정상이고, 이렇게 안 돼 있는 거는 모랄 리스크, 도덕적 위험이 있다고 보고 보험회사에서는 이상하게 생각해요. 만약에 피보험자가 여자로 돼 있다 이러면 이거는 죽여가지고 돈 타려고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모랄 리스크라고 하죠. 도덕적 위험. 자, 이거 적어놓고요. 또 하나 더 적어놓으면 뭘 적어내야 되냐면 위반시 제재. 위반시 제재 하나 더 있습니다. 위반했을 때 제재. 보정 미설정. 보정 미설정. 보정가입을 처음부터 안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정가입은 하고 보정관계 정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보장금액 등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정 미설정은 임의적 취소입니다. 임의적 취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고요. 보정관계 정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보장금액 등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이다. 여기까지 해서 시험에 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다음은 54페이지, 55페이지, 오늘 55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16번에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제도입니다. 이거는 근데 시험에 나오는 걸 암기해야 되는 걸 암기해야 된다고 말해주는 것도 참 괴로운데요. 너무 부담스러워하니까 뭐 근데 말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55페이지. 근데 뭘 암기해야 되는지 말해주는 게 더 좋잖아요. 그냥 무턱대고 아무거나 암기하는 것보다는. 55페이지 우리 교재 그 박스에 계약금 등 예치명의자 예치기관 반환보증서 발행기관 이거 암기해야 돼요. 여기서 한 문제 출제돼요. 자, 그래서 이거 계약금 등에는 뭐가 들어간다 했어요. 그 박스 안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도 포함된다고 돼 있죠. 예치하여야 하는 게 아니라 예치권고제입니다. 권고제.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입니다. 언제까지 예치를 하느냐 하면은 계약 성립 때까지 예치하는 게 아니라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이 완료됐다 하면 잔금 치르고 등기까지 넘겨받을 때까지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있고 그 다음에 매도인, 매수인, 매도인, 매수인이 있습니다. 매수인은 매매대금 돈을 지급하고 매도인은 등기를 넘겨주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거래 간행을 보면 현업에서 등기 서류 받고 인감증, 매도인 인감증명서 이런 거 등기 서류 받고 잔금을 주고 있죠. 현실적으로. 민법에서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라고 돼 있고 쌍무계약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동시행이다 아니다? 잔금, 등기 서류 받고 잔금 치르는 게 동시행 아닙니다. 만약 이게 동시행이면 잔금은 계약금 등에 포함시키면 안 돼요. 동시행을 해야 되지. 동시행이 아니라고요. 민법 186조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은 등기 서류만 받으면 된다. X죠?
등기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하여야 한다는 말은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재하는 것과 돈 주는 게 동시행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등기소에 기다리고 있다가 등기되는 거 보고 돈 줄 수도 없잖아요. 사실 동시행이라고 이론적으로 돼 있지만 그걸 동시에 하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전세 같은 게 더 어려워요. 그 전세 딱 도로 돈 주고 받고 동시에 해야 되는데 들어가는 세입자는 이사 다 나가면 돈 준다 하고 뭐 들어오는 사람은 또 돈 하여튼 뭐 서로 그게 동시행이 현실적으로 현업에서는 잘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불리해요 항상. 그 이것도 매수인이 불리하다고요. 지금 등기도 안 됐는데 돈부터 주는 거예요. 그럼 가짜 서류 주고 돈 받아가 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불안하니까 공신력 있는 예치기관에다가 맡겨놓는다고요. 맡겨놨다가 확실하게 떼이지 않고 돌려받을 수 있는 장치를 한 후에 매도인에게 주는 제도라고요. 그래서 예치기관 맡겨놓는데 어디다 예치를 하냐면 금융기관, 그 다음에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에게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예치명의자는 7명이 있습니다. 예치명의자는 7명이 있는데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은행법에 의한 은행 명의로 예치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그 다음에 신탁업자라고 신탁업자, 그 다음에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신관서, 그 다음에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그 다음에 계약 이행관리 전문회사, 에스크로업자 명의로 예치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브노트에 있는 순서하고도 지금 칠판에 적은 게 다른데, 서브노트에 있는 거는 법조문 순서고요. 저는 이게 예치기관하고 예치명의자하고 3명이 똑같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순서를 좀 바꿨어요. 은행도 금융기관으로 해석할 수 있죠. 이 세 개는 예치명의자이면서 또한 예치기관이다.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하였을 경우 개업공개사는 자신의 예치금과 계약금 등을 분리해서 관리해야 되며, 거래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예치된 계약금 등을 인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 개업공개사 명의로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그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보증보험 공제 또는 공탁을 가입하고 그 관계 증서를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됩니다. 이 소요되는 비용, 계약금 등의 예치권고 제도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실비는 매수, 임차 의뢰인한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등기 넘겨주기 전에 미리는 수령 안 되느냐? 됩니다. 반환 보증서를 예치명의자에게 제시하고 예치된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직업보증서라든지 서울보증보험회사의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끊어다가 예치명의자에게 제시하고 예치된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미리 수령해가지고 이중매매 등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등기를 먼저 넘겨줘버리면 이 매수인은 소유권 취득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돌려받아야 되는데 안 돌려주면 이 반환보증서 발행기관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반환보증서 발행기관은 공짜로 발행해 주는 게 아니라 위험보험료를 받아요. 그때 소요되는 비용 누가 부담한다고요? 매수, 임차 의뢰인이 부담한다. 제가 아는 분도 지금 세입자로 살고 있다가 가계약금을 300만 원이 이제 개업공개사가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개업공개사 돈 잘 버는 사람은 이간질을 해요. 6개월 전에 만기 끝나기 6개월 전에 주인한테 전화해가지고 지금 전세 많이 올랐는데 올려야 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한테 올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새로 세입자 바꾸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놓고 또 세입자한테는 자기가 계약했기 때문에 다 인적사항 있잖아요. 세입자한테는 전화해가지고 주인이 내보낸다 하던데 아직 못 들었어요. 그럼 기분 나쁘잖아요. 주인이 아직 말도 안 했는데 벌써 부동산 내놨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분 나빠 나갈라 하거든요. 빨리 준비해야 될 텐데 지금 요즘 집도 잘 없는데 제가 구해드릴 테니까 싼데 어디로 갈 건지 말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취지로 말한다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한 개업공개사가 다 중개를 했어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럼 가계약금을 300만 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다고 해서 가계약금 300을
주인이 받으면 이제 세입자한테 내줘요. 요거 가지고 어디 다른 데 구하라고 현실적으로. 그 300만 원 가지고 다른 데 구하라고 줬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마땅하게 전세 구할 게 없으니까 또 그 개업공개사가 빌라 같은 걸 이걸 매매하라 했나 봐. 또 잘 안 나가는 거 그래도 안 되는 걸 갖다가 그 계속 이자 다니려고 하면 피곤하지 않냐. 그냥 집 사라.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해가지고 2억 얼마짜리를 사게 해가면서 계약금을 2,500을 걸었대요. 근데 이 가계약금 그런 임차인이 새로 들어올 사람이 연락 두절되고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 계약 깨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300만 원만 안 내주는 거 외에 더 이상 손해배상 받기 힘들잖아요. 계약금만 건 상태에서는. 그것도 정상계약도 아니고 가계약금인데 뭐 가계약금이든 뭐든 간에 어쨌든 계약금 건 상태는 계약 깰 수 있죠. 계약금 포기하고. 그럼 물론 이론적으로 보면 뭐 계약금이 300만 원이 아니고 그 전세가 얼마인지 물어보니까 8천인가 그렇다더라고. 그럼 8천이면 800만 원밖에 안 되잖아. 가계약금, 계약금 해봐야. 물론 이론적으로는 500만 원 더 청구할 여지는 있어요. 정상적인 계약을 하고 300만 원만 주고 나머지 500만 원 안 준 상태에서 계약 깨려면 현실적으로 근데 받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그 500 때문에 소송하면 소송비가 더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그렇게 과도하게 작업을 하지 말라고 막 그게 정상적으로 해야지 순리대로 무리하게 이게 자꾸 세입자 내보내라고 전화하고 그렇게 해서 돈 잘 버는 사람 제 주위에 있기는 있어요. 근데 결코 꼭 바람직한 것만 아니더라고. 그러면 언젠가는 사고 난다고 이러면 골머리 아파요. 돈 많이 벌려고 하면 그만큼 머리가 깨진다고요. 그냥 좀 작게 벌고 평생 편하게 살고 싶어요, 저는. 자, 결론. 계약금 등에는 중도금, 잔금도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계약 성립될 때까지가 아니라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거래 당사자에게. 예치하고 안 하고 이 결정은 거래 당사자가 한다. 계약금 등에는 잔금도 포함된다. 예치 명의자 7명, 예치기관 3명, 반환보증서 발행기관 2명 암기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에는 56페이지부터 하고요. 쉬었다가 오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